2024년 3월 12일 밤 11시 37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 112가 낯설게 빛났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내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을 때 이미 심장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어떤 범죄 말입니까?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 명의로 1년 동안 돈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음성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종로. 살고 있는 곳에 주소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명의로 2년 동안 연금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신 게 문제가 되나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리수령 신청이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나는 그런 신청을 결코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듯 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십니까? 아니요, 동생이랑 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 우리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2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3월 11일 오후 6시 43분. 해질 무렵 하루 종일 내렸던 빗물의 냄새가 진하게 퍼진 저녁이었습니다. 진우의 전화가 걸려왔죠. 형, 우체통 좀 확인해봐. 편지 봉투들이 삐져나온 게 며칠째 안 비웠네. 그 말이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루 종일 동물병원에서 12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진료하고 나니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3월의 공기치고는 아직 싸늘했고 골목 끝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깜빡였습니다. 우체통을 열었습니다. 광고 전단지들 틈 사이로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순간 가슴이 미묘하게 요동쳤습니다. 저는 아직 54, 연금은 제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얘기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젖은 종이 냄새 사이로 눈에 익은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자, 이화자,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돌아가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과거 서류가 지금 온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입금일 2024년 2월 25일. 입금액 84만 7천 원. 수급기간 2022년 11월부터 현재.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신 한 달 뒤부터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빗방울이 종이를 적셨고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병원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잠깐 와줄래? 몇 분 후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저는 말 대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서류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형, 이거 어머니 명의잖아. 응, 근데 엄마는? 돌아가셨지. 짧은 대화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 짧은 말 몇 개가 천둥보다 무겁게 가슴을 쳤습니다. 진우가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84만 7천 원 곱하기 16개월. 1350만 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작게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수급분 소급 지급 완료.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달에 연금까지 소급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 끝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리수령인 박준석, 아들, 신청일, 2022년 11월 3일. 그건 제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시간도 빗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형,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 범죄 행위 아니야? 진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단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래, 이건 누군가가 내 이름을 도용해 계획적으로 만든 거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오후 7시 15분 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봐. 단순한 제안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대리수령인 박준석. 제 이름이 여전히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어머니 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그쪽에서 요구한 정보에 대한 제 말이 끝나자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지요?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2022년 10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타자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시스템상으로는 사망 신고가 없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럴 리가요. 장례식 때 바로 신고했어요. 그럼 주민센터에는 되어 있을 텐데 공단에는 연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말투가 좀 더 신중하게 바뀐 듯 했습니다. 가끔 시스템 오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금액은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얼마나요?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과거 수급분 소급 지급액까지 총 18개월 1,524만 6천 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00만 원. 그 돈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저는 신청한 적이 없어요. 상담원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입금 계좌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정말 형이 신청한 건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신없었잖아.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했다면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기억하지 못한 사이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종로 중구지사로 향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자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준성님,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조용히 두드리더니 종이 한 장을 출력해 건넸습니다. 입금 계좌입니다. 은행, 국민은행, 예금주, 김영희.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진우가 제 어깨 너머로 서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형, 영희 이모? 어머니 간병하시던 분 말이야. 그 말을 하는데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가족이신가요? 아니요.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한 부정수급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듯한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제 계좌로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대리수령인 명의는 박준석 씨로 되어 있지만 입금 계좌는 별도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신청 당시 직접 지정하셨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직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겠네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경찰. 신고. 제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1,500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경찰서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전 11시 연금공단문을 나서는데 바람이 싸늘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진우야, 영희 이모 번호 아직 있지? 응, 장례식 때 받았잖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다시 걸어봐. 다시 걸어보았지만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혹시 영희 이모가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마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이라는 이름. 형, 우리 집으로 가서 다시 어머니 유품 찾아보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오래된 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옷장, 책장까지 구석구석을. 그런데 오래된 손때 묻은 일기장 하나가 서랍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일기장인 것 같아. 표지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5년 5월 1일. 오늘 새로운 간병인이 왔다. 영이라는 이름이다. 참 정이 많아 보인다. 2020년 5월 15일. 영희에게 딸이 있단다. 심장병으로 평생 고생 중이라고 한다. 2021년 7월 20일. 영희가 사채를 썼단다. 이자만 250만 원이라니. 진우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영희 이모를 도우셨던 거야.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오늘 영희에게 200만 원을 줬다. 내 연금으로 모은 돈이다. 아들들에겐 미안하지만 영희가 더 급해 보인다. 그 일기를 보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너무 또렷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숨이 자주 찬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아파올수록 자꾸 더 늦기 전에 빨리 영희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남겨주고 싶다, 뭘. 그리고 2022년 5월 7일.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을 영희에게 주기로 했다. 영희는 한사코 고개를 저었지만 급히 방법을 알려주었다. 영희와 같이 한 시간이 얼마란 말인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영희는 우리 엄마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형, 엄마가 직접 말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2022년 9월 10일. 영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리고 준석이 도장도 맡겼다. 미안하다, 준석아. 하지만 영희가 더 급해 보인다. 도장? 형 이름으로 된 인감 말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 9월 28일. 오늘 영희에게 모든 걸 알려줬다. 대리수령 신청하는 방법, 준석이 서명 만드는 방법까지. 그리고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다시 쓰여 있었습니다. 영희야, 미안하다.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우리 애들은 나중에 이해할 거야. 우리 아들들은 모두 착하니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우리를 믿은 게 아니라 영희 이모를 믿은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되면서도 동시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사기가 아니라 어머니의 유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진실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 조사실에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석 씨 맞죠?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3시 연금공단을 나온 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형, 역전화 검색 방법으로 주소 알아볼게. 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도봉구, 차로 20분. 우리는 곧장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3시 47분. 낡은 2층 빌라, 202호. 초인종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준석 씨 맞죠? 분명 2년 만에 만난 얼굴인데 10년이 더 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밑 그늘, 떨리는 손등, 실내는 빈방처럼 휑했습니다. 낡은 밥상, 작은 TV, 벽에 핀 곰팡이와 천장의 물자국, 앉으라는 말 대신 낡은 방석이 조심스럽게 밀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연금?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손이. 허겁지겁 파편을 줍는 그녀를 향해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조각을 치우고 자리에 앉자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일기를 보았습니다. 메모도요.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긴 침묵 끝에 무너지는 목소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나는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마주본 눈 속에는 공포와 피로와 오래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딸 소희가 떠난 뒤 그녀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구겨진 메모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죽으면 내 연금을 받아라. 방법은 다 알려준 대로다. 아이들은 나중에 이해할 거야. 말 대신 방안이 조용히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게 잘못인 줄 잘 알고 있었지만 소희 유골함을 들고 길을 다닐 순 없어서. 그녀의 고백은 짧았고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장을 맡겼다는 말, 서류를 쓰는 법을 보여줬다는 말, 내 서명을 연습한 종이를 함께 건넸다는 말, 낡은 종이 한 장에 박준석이라는 글자가 수십 번 겹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으로 내 이름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법을 몰라도 된다고 믿었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상처내는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흐느끼듯 이야기했습니다. 첫 입금 날 울었어요. 기뻐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저 같은 건 감옥에 가는 게. 그 말이 자꾸 몇 번이고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안에서 났습니다. 법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도 명확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원하신 건 이모님이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동안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귓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해할 거야. 우리 아들들은 착하니까. 그 문장이 칼처럼 스쳐 지나가자 비로소 나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유언에 가까웠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준석 씨 계십니까? 그 순간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다 없어진 듯 진공 상태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나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문이 열리고 조사실에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 오후 5시 30분 형광등이 희미하게 웅웅거렸습니다. 차가운 탁자, 정면의 거울 그리고 마주 앉은 수사관. 박준석 씨,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누가 이익을 봤습니까? 나는 숨을 고르기 위해 애썼습니다. 수사관이 투명 파일을 꺼내 거울 앞에 눌러 펼쳤습니다. 증거물 제3호, 박준석 서명 반복 연습지, 어머니의 필체, 내 이름, 수십 번 겹친 흔적. 이 문서를 처음 본 시점이 언제죠? 오늘 집에서 일기장과 함께. 대리수령 신청일은 2022년 11월 3일. 사망 후 한 달. 수사관은 펜 끝으로 날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명예도용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이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준석이는 이해할 거야. 우리 아들은 착하니까.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전부 알았습니다. 수사관의 시선이 거울을 스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절차를 설명하죠. 조사실을 나오자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우린 어떻게 해야 해? 머릿속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법은 명확하다. 명예도용, 부정수급, 문서위조, 환수. 그러나 마음도 명확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살아남으라는 부탁. 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난 신고 안 하고 싶어. 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질녘이 깔리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오늘 내방 건 내부 검토 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으로 판단됐습니다. 원칙상 즉시 고발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시 정상 참작 여지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십시오. 미회신 시 바로 고발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통화가 끝나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진 신고와 즉시 고발 사이에서 시간이 금속처럼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눈빛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하지만 바보처럼 살지는 마라. 법이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이 법을 위한 게 아니다. 잠시 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며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정수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급액 2배 환수, 1,524만 원에 2배, 3,048만 원. 그러나 이상하게도 법은 내가 맞서고 마음은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숫자 112가 화면에서 또렷해 보였습니다. 신고하려고요. 그리고 문틈으로 들어온 네온빛처럼 한 생각이 번쩍였습니다. 내가 피해자 진술서와 탄원서를 쓰면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절차를 읊는 동안 증거물 제3호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반복된 내 이름. 그 이름을 법정에 올려 끝을 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의 첫 질문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누가 이익을 봤습니까? 나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13일 오전 9시 조사실 증거물 제3호가 테이블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 내 이름, 반복된 연습지. 잠시 후 수사관이 마무리를 알리듯 정리된 내용을 읽어나갔습니다. 수급자 본인 의사에 따른 대리수령, 사망신고 미연동, 명예계좌 분리 지정, 흔치 않은 케이스. 법리상 부정수급. 나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그러나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피해자 진술서에 처벌불원 탄원을 첨부하겠습니다. 환수금 전액은 내가 납부하겠습니다. 변호인 비용도 내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옆자리에서 영희 이모의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과 안도가 울음과 침묵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2달 후 법정. 검사는 조문을 읽고 변호인은 사정을 말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나에게 멈추었습니다. 박준석 씨, 어머님의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법을 어긴 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한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저는 환수금 전액을 이미 납부했고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방청석은 고요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김영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환수금 3,048만 원 전액 납부. 공기가 서서히 풀리고 울음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 조건이 하나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게 어머니의 진짜 뜻일 겁니다. 한 달 후 나는 2개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하나는 환수금 완납 영수증, 다른 하나는 사채 상환 확인서와 원룸 전세 계약서. 진우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으세요. 저희 어머니 뜻입니다. 영희 이모는 무너져 내리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마음, 법 위에 있는 양심의 질문,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2025년 10월 어머니 3주기. 무덤 앞에 서니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나를 감싸는 듯하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다.